온도. 물체의 뜨겁고 찬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는 온도라고 합니다. 대기의 차고 더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기온. 몸이 차고 더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은 체온이죠. 그런데 온도가 음식의 맛과 식물의 성장, 그리고 인간의 생활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적의 맛과 최적의 생활, 최적의 성장을 위한 온도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비한 온도 과학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먹고 자고 사회 활동을 하는 등 인간이 생활하는 데는 최적의 온도가 있습니다. 먼저 평소 생활하기에 적절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다소 춥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옷을 입었을 때 몸에서 느끼는 온도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18도에서 20도가 적절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엔 일반적인 실내보다 조금 더 높은 20도에서 23도 정도가 적정 온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정 수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수면은 신체 컨디션과 직결되는 데다 수면 부족이 이어질 경우 만성 피로와 두통이 동반되고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수면 시에도 체온을 잘 유지해 주어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최적의 수면 온도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한 20도 전후, 겨울에는 한 15도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침상 내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이불을 덮었을 때 몸이 위치하는 그 중간에 있는 온도가 한 33도 정도 유지할 때가 가장 적절한 수면 온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종일 쌓인 온몸의 노폐물은 물론 피로와 스트레스까지 말끔히 씻어주는 목욕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온도라면 피로가 풀리는데 특히 간단한 샤워보다는 족욕이나 반신욕을 통해 땀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36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적합합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입춘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YTN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간다는 일기예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감 온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로 느낌 온도라고도 합니다. 실제 기온과 차이가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바람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피부에 닿으면서 그것 때문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 온도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거꾸로 더울 때는 습도에 의해서 또 더 덥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감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학적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온도와 풍속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체감 온도가 나오게 됩니다. 기온 외에 습도, 바람, 일사 등의 기후 요소와 의류, 주거 상태, 체질, 심리 상태 등의 영향을 받는 체감 온도. 기상청에서 행하는 체감 온도 산정 공식은 기온, 지상 10m의 풍속, 인체가 느끼는 춥고 더움의 정도를 표준화의 수량으로 나타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기온일지라도 습도가 높으면 더 덥게 느끼고 바람이 불면 더 춥게 느끼는데 이렇게 인체가 느끼는 온도는 외부 온도와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도, 특히 안식을 제공하는 집의 온도는 편안한 생활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데요. 외부와 실내의 온도차가 큰 겨울. 따뜻하고 쾌적한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난방비로 많은 금액을 쓰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크게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특성을 지닌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도 불리는 패시브 하우스인데요. 패시브 하우스는 91년 독일에서 출발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개념의 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한 난방 없이 실내 온도 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간단하게 패시브하우스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패시브하우스 원리는 그 태양빛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한 에너지인 그 태양빛이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장파에서 단파로 바뀌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그 주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국내 단열 기준의 약 3배를 강화한 고단열, 고기밀 아르곤과 클립톤 가스를 충전한 고성능의 3중 유리 시스템 창. 여름의 일사량을 차단하는 외부 차양 장치, 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고 내부의 공기를 내보내면서 온도를 교환하는 열 교환 환기 장치. 이 5가지 요소의 기술이 접목된 것이 바로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일반 주택과 비교해 외부에 의한 내부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요즘 같은 겨울, 외부 기온이 영하 10도라고 해도 패시브 하우스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집안 내부 온도가 영상 20도에서 23도로 유지되죠. 또 완벽한 단열과 기밀 시공으로 결로 현상과 곰팡이 발생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친환경 건강주택이라는 것이 일반 주택과의 큰 차별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반 주택은 단열과 기밀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집안에 대부분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결로에 의해 가지고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데 패시브 하우스는 그런 결로와 곰팡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이고 건강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최대로 줄인 패시브 하우스. 21세기에 꼭 필요한 친환경 주택인 셈인데요. 패시브 하우스의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먼저 패시브 하우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창문입니다. 저 창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외부와 내부가 로이 코팅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아르곤가스라고 하는 것이 충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주택에서는 창문을 통해서 나가는 빼앗기는 열이 가장 큰데 패시브 하우스에는 열 관리값이 0.08W라고 하는 그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보통 가정은 그거에 약 한 3배 정도 되니까요. 한 1.5에서 2, 또 심한 것은 2.5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외부 차양 장치 역시 패시브 하우스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이 전동식의 외부 차양 장치는 여름에 외부에서 태양광이 들어오는 것을 75%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내려서 쓰고 겨울에는 올려서 외부의 태양빛을 최대한 끌어들여 열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죠. 일반적으로 패시브 하우스는 남쪽에 창문을 크게 제작하는데 여름의 경우 창의 크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 외부 열을 차단하는 외부 차양 장치가 필수입니다. 또 고단열과 고기밀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기를 할 때도
열은 그대로 머물고 탁한 공기만 빠져나가게 하는 열 교환 환기 장치도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거를 지금 1단으로 되어 있는 게 올리면 2단으로 올라가고 3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다시 내리면 내릴 수도 있고, 또 설정하게 되면 추천 모드를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냥 아주 추울 때는 외기 내기에 혼입이 많으면 안 되니까 1단 정도로 하고요. 음식 같은 거 했다 그럼 좀 세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3단으로 합니다. 이 위에 지금 지붕에 있는 태양광을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한 거를 보여주는 월패드입니다. 예. 패시브 하우스를 경험한 이들은 일반 주택과 패시브 하우스의 확연한 차이를 몸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체류했던 기간이 굉장히 추웠던 기간인데, 일단 한번 보온이 되고 나면, 일단 한번 가온을 한 후에는 저희들이 외출을 하고 나갔다가 몇 시간 있다 들어와도 일단 실내 공기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온도가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요. 일반 가옥일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또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이제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의 경우에는 패시브 하우스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온도 차이가 거의 없는 걸 보고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저녁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창가에 보면 이 유리창 자체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차가운 공기라든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예, 이 경치도 좋을 뿐 아니라 온도 차가 집에 창가나 안이나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창가에서 이 밤에 이 별과 달을 보면서 창가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건축비의 증가와 40cm의 두꺼운 벽으로 실 사용 면적 감소의 단점이 있지만 일반 주택과 비교해 난방비 90%를 줄일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 특히 에너지 절약은 물론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쾌적한 실내 온도를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점에서 패시브 하우스는 향후 가장 각광받는 건축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도는 마케팅의 일환으로도 주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겨울이 아니더라도 10도 이상 일교차가 벌어지는 날에는 전기 매트, 전기 방석, 온풍기 등 난방 가전이 많이 팔리는데요. 특히 백화점에서는 의류, 화장품, 식품 등의 매장별로 온도를 다르게 맞추기까지 하는데요. 바로 판매를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판매하는 가전 매장의 경우 다른 매장보다 실내 온도가 1도에서 2도 정도 높은 반면 모피를 파는 매장에 가면 다른 매장에 비해 서늘합니다. 식품 매장도 일반 매장에 비해 실내 온도를 약간 낮추는 전략을 이용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도에 따라 잘 팔리는 상품들도 따로 있죠. 10도 이상에서는 카디건, 스카프 등 환절기용 단품 육아, 5도에서 10도 사이엔 겨울 정장이, 그리고 5도 이하에선 겨울 코트의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얇은 이불 하나 더 깔아야 되잖아요. 또 0도 안팎의 경우 전기장판이 잘 팔리고 영하권에서는 전기 히터, 전열기 등의 구매가 많아집니다. 반면 기온이 마이너스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한파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 겨울 의류 매출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의 속성과 온도를 연결시켜 판매 증대의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한 온도 마케팅. 날씨의 변화 속에서 온도의 의미를 읽는 온도 마케팅은 음식, 패션, 가전제품, 화장품 등 우리 주변의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음식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 재료의 식감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요리에 맞는 맛있는 온도를 맞춰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 차갑게 마셔야 한다고 알고 있는 아이스 커피는 4도가 적당합니다. 목으로 넘길 때의 시원함과 커피의 그윽한 향이 가장 잘 느껴지는 온도가 4도이기 때문이죠. 사골과 도가니 등 소의 여러 부위를 함께 넣고 오랜 시간 푹 끓이는 설렁탕은 75도에서 80도에서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 즐기는 특징상 높은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보통 설렁탕 식당에서 열 보존율이 높은 뚝배기에 설렁탕을 담아 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피자는 막 만들어져 나왔을 때의 온도인 60도에서 75도가 유지돼야 갓 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채소와 햄 등을 잘게 썰어 볶은 밥을 오믈렛으로 싼 요리 오므라이스. 오믈렛과 쌀이 만나 탄생한 오므라이스는 55도에서 가장 부드럽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오므라이스를 만드는 주방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손님들한테 음식을 제공하기 전에 음식 온도를 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음식을 손님들이 다 드실 때까지 음식 따뜻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기가 서빙하는 시간과 손님이 다 드시기까지 음식이 식지 않기 위해서 온도를 저희가 적정 온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음식의 온도 체크는 기본. 이렇게 음식을 담는 그릇도 뜨겁게 데워 오므라이스를 다 먹을 때까지 처음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그릇 또한 온기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뚝배기 재질의 그릇을 사용하죠. 모두 최적의 맛을 위한 선택입니다. 기름기를 뺀 담백한 돼지고기에 김치를 얹어 먹는 보쌈. 보쌈고기가 가장 맛있는 온도는 60도에서 65도 정도입니다. 이를 위해 고기를 삶는 방식에 대한 연구도 거듭됐죠. 저희가 가마솥을 이용한 이유는요, 예전에는 일반 냄비를 사용해서 고기를 삶아서 제공을 했었는데, 가마솥을 이용해서 고기를 삶으니까 예전 그 가마솥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그 두께감하고 철분으로 이루어진 성분 때문에 고기를 삶았을 때 그 고기 맛이 그 열 전도율이 유지되면서 고기의 맛이 훨씬 좋아지는 부분을 테스트를 통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뉴얼을 하면서 가마솥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마솥에서 삶아진 고기는 너무 뜨거워지거나 너무 차갑게 식어도 고기 본연의 쫄깃한 식감과 육즙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보쌈고기가 가장 맛있는 60도에서 65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 전도율과 열 보존율이 높은 옥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타공한 옥돌에 고기를 올린 뒤 냄비를 가열하면 수증기 열이 옥돌에 전달돼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죠. 고기 속의 수분감을 유지해주는 것은 물론 이는
차가운 김치와 쌈을 싸먹었을 때 적당한 온도 조화까지 이루어냅니다. 자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게 됐죠. 기존에 다른 보쌈집에 가면은 그냥 접시에 나와서 되게 끝까지 먹을 때까지 좀 차가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게 좀 뜨겁게 먹으니까 마지막 한 점까지 좀 뜨겁게 먹을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옥돌 위에 뜨겁게 해서 나오니까 계속 뜨겁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좀 육즙이 좀 더 풍부해지는 느낌이에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온도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맛. 이 때문에 메뉴 고유의 맛있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민과 노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회 대한민국 김치 대전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문화. 예부터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김치는 맛은 물론 영양까지 뛰어난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음식입니다. 특히 미국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와 호주 출신의 유명 영화배우 휴 잭맨도 반하게 한 김치는 우리의 전통 음식에서 세계의 음식으로 비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치를 가장 맛있게 숙성시키는 온도와 보관 온도는 몇 도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2010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세계김치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김치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죠. 먼저 김치의 숙성 온도부터 알아보았습니다. 김치 숙성 온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능평가라든가 유학평가, 다른 이제 어떤 그 적정 산도 등을 측정한 결과 10도씨에서 숙성을 시킨 김치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도에서 완전히 숙성이 끝난 김치는 숙성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오랫동안 맛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염도 때문에 김치 종류별로 보관 온도를 조금씩 달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치는 재료와 담는 방식에 따른 염도의 차이로 보관 온도를 달리해야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냉장 온도에서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통 2% 정도의 소금 함량을 갖고 있는 배추김치의 경우 마이너스 3도 이하가 되면 얼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물김치의 경우 젓갈이 많이 들어가면 염도가 높아지므로 이때는 온도를 조금 낮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엔 김치를 넣은 독을 땅에 묻어 보관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역시 온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치 냉장고가 마이너스 1도에서 7도를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는데 그 김치 장독대를 땅에 묻는 원리도 그 온도와 같은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 김치 장독대 안에서 김치를 꽉 채워서 넣는 형태도 일반 냉장고와는 달리 김치 냉장고에는 김치 용기가 꽉 차게 들어가 있고요. 김치의 경우 김치는 공기에 민감한 식품이기 때문에 공기와의 닿는 면적을 줄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장독에 담아서 넣는 경우 김치 그 윗부분 같은 경우도 장독에 뚜껑을 덮어주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치는 특히 공기에 민감한 식품이라 보관 시 공기와 닿는 면적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독 뚜껑을 덮어주듯 밀폐성이 좋은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한 가지. 과학적으로 맛있는 김치의 기준은 뭘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적 보관 온도라든가 숙성 온도 이런 거를 따지는 것 중 가장 큰 이제 그 결정하는 요소가 맛있는 김치인데요. 맛있는 김치의 경우는 그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고 그 안에 내재해 가지고 있어서 그 청량감이라든가 그런 사이다 같이 톡톡 쏘는 맛이 있고요. 또 이제 그 기호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발효가 좀 달리 돼서 너무 시지 않고 또 그 다른 이상 발효에 의해서 군더더기 같은 것이 나지 않는 그런 김치를 저희는 맛있다고 봅니다. 김치의 맛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는 온도 변화를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온도 변화가 많으면 김치의 조직감과 청량감이 상실되기 때문인데요. 적정 온도에서 숙성, 보관시키고 밀폐 용기를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김치 내부에서 잡아주는 것. 최적의 김치 맛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보관할 때 적용되는 온도와 관련된 과학 원리는 무궁무진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바삭바삭 고소한 튀김을 만들 때 보통 튀김옷을 냉수로 반죽하는데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튀김을 할 때는 밀가루를 사용하는데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튀김을 할 때 바삭하고 맛있는 튀김을 하려면 튀김의 온도를, 물의 온도를 좀 차갑게 해주거나 밀가루를 좀 차가운 곳에 뒀다가 반죽을 하면 한결 더 바삭하고 맛있는 튀김을 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넣어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이 물을 흡수해 서로 얽혀 그물코처럼 됩니다. 이 그물코 구조 전체를 글루텐이라고 부르죠. 글루텐은 전분과 수분을 감싸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역할을 하는데 글루텐이 너무 강할 경우 튀김옷이 끈적거려 눅눅한 튀김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튀김옷의 글루텐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도가 높을수록 글루텐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튀김옷을 만들 때 냉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고소한 튀김 요리엔 이런 과학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과일은 차가워야 더 맛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과일에는 과일의 단맛을 느끼게 해주는 프락토즈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프락토즈는 알파형과 베타형이라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락토즈 알파형보다는 베타형의 단맛을 느끼게 하는 3배의 그 강한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타형이 좀 차가웠을 때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 두었다가 드시면 한결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에 함유된 과당 중 강한 단맛을 내는 베타형은 온도가 낮을 때 증가하기 때문에 과일은 차가울 때 더 단 것이죠.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 조상들은 과일을 우물이나 강물에 담가 차갑게 해서 먹었는데 과일은 차갑게 하면 단맛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밥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인데요.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가전제품의 발달로 원하는 시간에 맞춰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21세기. 그렇다면 보온, 냉장, 냉동 중
밥을 가장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밥을 가장 맛있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냉동 보관이고요. 둘째는 냉장 보관, 셋째는 전기밥솥입니다. 냉동 보관을 하실 때는 랩에 한 1cm 정도 두께로 싸셔서 보관을 해두시면 전자레인지에 데우실 때 골고루 녹기 때문에 갓 지은 밥처럼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막 지은 밥을 밥 한 공기 양만큼 나누어 랩으로 싼 뒤 열기를 빼 냉동시킵니다. 이후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해동하면 갓 지은 밥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해동할 때 수분 보충을 위해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냉장 보관한 밥은 그 물이나 술을 살짝 뿌려서 렌지에 데우면 한결 더 신선하고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솥 보관은 지어진 밥에 계속 열을 가하게 되는 방식이라 장시간 보관은 맛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5시간에서 6시간이 한도로 그 이상이 지나면 밥의 윤기와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5억 년) 전부터 지구 바닷속에 살고 있는 짙은 초록색의 미세조류 스피룰리나를 아십니까? 스피룰리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칼슘은 우유의 10배, 철분은 시금치의 50배, 단백질은 달걀의 5배로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식품은 물론 우주인의 비상식량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학 원료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디젤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이제 연구 쪽에서도 많이 연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식품,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지금 4가지 카테고리를 저희가 이 스피루리나를 갖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현재 식약청에서 4가지 기능성을 고시했습니다. 첫째, 항산화. 둘째, 피부 건강. 셋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그리고 넷째, 면역력 증진 개선입니다. 이렇듯 스피룰리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스피룰리나가 최근 국내에서 대량 배양에 성공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우리나라에서 성장 가능한 온도와 영양 성분, 광량 등의 조건을 정확히 찾아낸 연구진. 네, 배양법은 노지랑 저희랑 인공 광배양 시스템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온도도 25도 이상.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온도를 좀 더 올렸습니다. 약 32도에 35도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뭐 특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스피루리나가 온도 조건이 좀 더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또 성장하는 그런 최적의 조건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5도고 저희가 찾았던 최적의 방법은 32도에서 35도 정도를 항상 1년 내내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바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적의 pH 조건이 약 한 10 정도에서 저희가 조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빛을 많이 받아야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스피룰리나의 특성을 고려해 공장 외형을 유리로 제작했습니다. 노지에서 배양하는 조건보다 나은 최적의 환경을 구축해 배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피룰리나는 대부분 노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일일이 상품 가치성을 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이렇게 광배양 시스템으로 배양하면 단계별 설정을 통해 상품 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일반 배양과 인공 광배양 시스템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스피룰리나 배양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바로 온도입니다. 때문에 배양실 온도는 여름철엔 32도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25도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30도에서 35도로 높고 일조량이 많은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스피룰리나, 그 생성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랩 스케일에서 스피루리나를 작은 소규모로 이제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양된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큰 대규모 배양관에 옮길 때는 그거 자체가 이제 저희가 접종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러한 배지 성분에다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랩 스케일에서 키웠던 배지 그러한 스피루리나를 종균이라고 해서 종균을 거기다가 저희가 접종을 하면은 그 상태에서 저 농도가 이제 스피루리나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게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이러한 스피루리나가 성장을 통해서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스피루리나가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건강식품인 클로렐라에 비해 세포벽이 없어 소화 흡수율이 3배가량 높은 스피룰리나. 현재 양식장의 물고기 사료로 납품 중인데 앞으로는 사람이 마시는 음료나 건강식품으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연간 3만 톤이 생산되는 이곳의 대량 배양 기술이 자리 잡게 되면서 앞으로 스피룰리나의 수입 대체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간의 생활과 직결돼 있고 재료의 식감과 음식의 맛을 결정하며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고 기업들의 제품 판매 증대에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는 온도. 뜨겁고 차갑고 미지근하고 따뜻한 그 온도 속에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